1991년 1월 17일 짙은 밤하늘을 가르며 아무런 소리도 없이 접근한 미국 항공기 한 대가 바그다드 외곽의 고정밀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여 한순간에 바그다드의 핵심 기지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새벽 2시 38분이었고 이라크군은 2000기 이상의 대공포와 300기 이상의 방공 미사일로 하늘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이 한 대의 전투기를 감지하지 못했죠. 아무도 그것이 다가오는 줄조차 몰랐으며 당연히 아무런 반격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라는 걸프전의 시작과 동시에 미군은 새로운 전투기를 세상에 공개했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전투기의 등장에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전투기의 이름은 F-117 나이트호크,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였죠. 하지만 정작 이 항공기는 전투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공중전이 아닌 공격 임무에만 투입된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날렵하고 유선형의 전투기 디자인과는 전혀 달랐고 마치 종이접기처럼 각이 진 모습에 당시에 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위협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괴상한 형상의 전투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으며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더망을 피해 목표물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시작은 1970년대 미 국방부의 극비연구소 스컹크 웍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73년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미군 전투기가 소련대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에 격추당했고 그때마다 수많은 조종사들이 생명을 잃었죠. 특히 미군 조종사들은 하늘에서 가장 우월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밀림 속에 숨은 레이더망과 미사일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공군은 새로운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투기, 즉 보이지 않는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식 밖의 일이었죠. 항공기의 금속 구조는 기본적으로 레이더파를 반사할 수밖에 없고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를 숨긴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미친 아이디어에 손을 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키드 마틴의 비밀 개발팀 스컹크 웍스였습니다. 이들은 원래도 말이 안 되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1960년대의 첩보기 SR-71 블랙버드, 고고도 정찰기 U2 등을 개발한 전력이 있었죠. 이 스컹크 웍스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벤 리치는 기존 항공기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기체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F-117의 핵심 아이디어는 소련 수학자의 논문에서 시작됐습니다. 1962년 소련의 수학자 피오트르 우피모체프는 전자파가 특정한 기하학적 구조에서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논문을 수년 후 미국 연구진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죠. 그 논문에서는 곡선보다는 평면이, 그리고 평면보다는 각진 구조가 레이더파를 분산시켜 반사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동그란 물체보다는 바짝 각이 진 모양이 오히려 레이더에는 더 잘 안 보인다는 역설적인 내용이었죠. 이를 본 스컹크 웍스 팀은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홉킹스 수학으로 날아가는 비행체, 즉 F-117의 초기 실험기 헬브 블루였습니다. 헬브 블루는 일반 전투기처럼 이러한 곡선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마치 종이접기 장난감처럼 각진 면들이 모여 하나의 비행체를 이루고 있었죠. 처음엔 이 설계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조종사들 사이에선 비행은커녕 뜨기라도 하겠냐는 비아냥이 돌았고 많은 공학자들도 이 기체가 공기역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헬브 블루는 정말로 하늘을 날았고 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체 전체는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 페인트로 덮였고 엔진은 내부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으며 열 방출까지 줄이기 위한 구조를 갖췄죠. 게다가 조종석조차도 레이더 반사를 막기 위해 금속 코팅 유리로 마감되어 있었고 날개와 꼬리도 모두 레이더 각도 계산에 따라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F-117로 진화하게 됩니다. F-117은 공식적으로는 1981년부터 미 공군에 배치되었지만 그 존재는 1988년까지 완전히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조종사들은 네바다 사막의 에어리어 50일에서 극비리의 훈련을 받았고 가족에게조차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에는 항공기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타야 했고 지상에서도 덮개로 기체를 가려야 했죠. 이들은 농담처럼 스스로를 우주의 닌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아무에게도 존재를 들키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 극도의 비밀주의는 1989년이 되어서야 풀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F-117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제 기체를 처음 공개했죠. 그 괴기한 모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F-117은 곧바로 실전에 투입됩니다. 1991년 걸프전, 미군은 이 스텔스기를 가장 먼저 투입해 이라크의 레이더 기지, 통신소, 지휘부를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주목한 건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라크는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공망을 갖추고 있었지만 F-117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죠. 미사일도 대공포도 아무것도 이 전투기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의 군사 전략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스텔스 기술이 새로운 군사 패권의 기준이 되었고 각국은 앞다투어 유사한 기술 개발에 돌입하게 되죠. F-117 한 기가 전장의 판도를 바꿔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F-117은 무적의 전투기라는 별명과 함께
스텔스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신기술의 결정체로 전장에서 단 한 번도 격추되지 않은 전설적인 기체였죠. 하지만 1999년 3월 27일 유고슬라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외곽 밤 8시 15분경 하늘을 가르던 F-117 나이트호크 하나가 갑자기 요동치더니 불꽃을 일으키며 추락했습니다. 지상에서는 탄성이 터졌고 군 무선망이 비상으로 들끓기 시작했죠. 처음엔 나이트호크가 격추되었다는 소식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즉시 그 사실을 부인했지만 곧 유고슬라비아 TV에서 잔해 사진이 공개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의 은신 전투기,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미사일에도 맞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스텔스의 신화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F-117은 도대체 어떻게 격추되었을까요? 당시 나토는 코소보 사태에 개입하며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F-117은 전면 작전의 선두에서 주요 레이더 기지와 군사 지휘소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고 당연히 방공망의 최대 표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유고군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핵심 장비는 이미 오래된 소련제 SA-3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1960년대 기술로 만든 구식 방공 무기였고 이미 미군은 이를 F-117의 위협 대상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고군은 지능과 인내로 싸웠습니다. 이들은 수주 동안 나토의 공습 루트를 추적하며 F-117이 주로 어느 경로로 진입하고 어느 고도를 선호하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F-117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루트를 일부러 반복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죠. 그리고 매일 밤마다 레이더를 17초 이상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초 이상 가동하면 즉시 나토 전투기가 레이더 발신지를 추적해 폭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17초만 켜고 기체의 실루엣과 고도를 예측한 후 고각으로 SA-3를 발사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불가능했겠지만 F-117이 폭격 후 방향을 틀던 순간 짧은 반사파를 포착했고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이날 격추된 F-117의 조종사는 데일 젤코 중령. 그는 기체가 피격되자마자 탈출했고 수시간 뒤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완전히 박살났고 날개와 조종석 일부는 그대로 논밭에 떨어진 채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유고 정부는 그 잔해를 자국 언론에 공개했고 F-117의 위장 페인트, 내부 구조, 날개의 레이더 반사 억제 각도까지 대부분 노출되었죠. 일부 파편은 중국과 러시아에 넘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 공군 내부에서도 심각한 충격을 줬습니다. F-117은 한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이 넘는 전략 자산이었고 한 번의 실패로 전체 스텔스 전략이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스텔스의 약점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항로 반복의 위험성. 아무리 스텔스라도 늘 같은 경로로 비행하면 상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 지휘체계의 경직이 기술적 우위를 무너뜨린 셈이었죠. 완전한 은신은 없다. F-117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였지만 완전히 투명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체가 방향을 틀거나 날개 각도를 바꾸는 순간 극히 일부 반사파가 생성될 수 있었고 유고군은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구식 무기의 반격. 아이러니하게도 F-117을 격추시킨 무기는 최신이 아닌 구식 소련 무기였습니다. 최신 기술은 예측 가능한 반면 낡은 무기는 오히려 공격 알고리즘이 단순해서 스텔스 전투기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미군은 스텔스기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게 되었고 경로 무작위와 다층 방어 분석, 그리고 보다 향상된 탐지 회피 장치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됩니다. 2008년 F-117은 공식적으로 퇴역했습니다. 27년 동안 극비리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전장의 혁명으로 활약했지만 이제는 기술의 진보 속에 물러날 시간이었죠. 대신 그 바통은 F-21 랩터와 F-35 라이트닝2 같은 차세대 스텔스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퇴역한 줄 알았던 F-117은 2019년 이후 몇 차례 실전 훈련에서 다시 목격되었고 2020년대에도 네바다 사막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전자전 훈련기나 적기 시뮬레이션 용도로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죠.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기체는 여전히 어둠 속 어딘가를 날고 있었던 셈입니다. F-117은 사실 완벽한 전투기는 아니었습니다. 공대공 무장이 없었고 공중전 능력도 없었으며 폭격 임무 외에는 활용성이 제한적이었죠. 무장도 단 2발의 정밀 유도폭탄만 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음 스텔스 기체에 완전한 전투 능력과 다목적성을 부여하려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F-21 랩터입니다. F-22는 극초음속 순항, 슈퍼 기동성, 공대공, 공대지, 동시수행, 그리고 레이더 흡수 도료와 내부 무장창 설계까지 완비된 5세대 전투기였죠. 그리고 2006년부터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2가 등장합니다. F-35는 A형, B형, C형으로 분화되며 전세계 동맹국에 대량 판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텔스 연합체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이었죠. 미국의 독점적 스텔스 기술이 압도적이었지만 이를 바라보며 좌시하지 않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는 오랜 개발 지연 끝에 Su-57 펠론이라는 5세대 전투기를 내놓았습니다. 스텔스 설계와 강력한 기동성을 동시에 추구했지만 완성도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양산 체계도 불안정했죠. 2020년 기준으로도 실전 배치 수량이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J-20 위룽이라는 자체 스텔스기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기체 크기는 F-22보다 더 크고 전자전 능력과 사거리에서 강점을 보이려는 전략이었죠. 그러나 아직까지 진정한 스텔스 기술의 정밀도, 즉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나 열 방출 억제 수준에서는 여전히 미군보다 한참 뒤처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F-117 이후 스텔스가 전 세계 공군의 표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한 경쟁을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게임은 스텔스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F-117 격추 이후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죠. 바로 스텔스를 잡아내기 위한 레이더 기술의 진화였습니다. 스텔스기는 주로 X밴드와 KU밴드 같은 고주파 레이더에 대해 은신 설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적국은 L밴드, VHF밴드처럼 낮은 주퍼수의 레이더를 이용해 감지 가능한 파형을 포착하려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이더들은 해상도가 낮지만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수준의 존재 여부는 감지할 수 있었죠. F-117 이후 보이지 않는 전투기는 인간이 타는 기체에서 무인 정찰기와 공격 드론으로 진화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RQ-170 센티넬. 미국은 이 기체를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빌라덴 작전 전으로 운영했으며 심지어 2011년 이란 상공에서 실수로 격추, 포획되며 큰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X-47B 같은 함재 무인 스텔스기는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자율 착륙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죠. 이제 스텔스 기술은 더 이상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드론, 순항미사일, 정찰기, 전자전기에까지 확산되며 은신 능력은 모든 첨단 병기의 기본 속성처럼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스텔스가 단순히 레이더에 안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그 기술만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F-117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 채 타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전 무기였죠. 당시 이라크군은 F-117의 접근 여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해 실제로 날지 않아도 항상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행동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전체 작전구역에 공포심을 조성한 셈이었습니다. 처음 F-117 나이트호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어리둥절하거나 실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체는 실전에서 아무런 경고 없이 적의 심장부를 정확히 타격하는 일종의 유령처럼 활약했습니다. 현재 몇몇 F-117 기체는 미국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미군의 가장 극비이자 가장 성공적인 스텔스 실험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F-117은 미래 항공무기의 방향성을 선도한 상징이자 무인기 시대, 우주 감시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존재로 회자되고 있죠.